49. 사건이나 행위의 상관관계에 대한 확실하거나 비교적 분명한 암시들이 혹시 단순한 것으로 치부되어 사라지거나 오해받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해 두어야겠다. 분명 소속 기자 퇴특에서의 잘못으로 까타리나의 어머니를 사망케 한 차이퉁사는 이제 존 탁스 차이퉁에서 카타리나가 어머니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묘사하고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다소 열어두긴 했지만 슈틀의 임내의 두 번째 집, 즉 별장 열쇠를 훔친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다.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진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이 차이퉁의 모든 비방, 거짓말, 왜곡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 여기 블로르나의 경우에서 차이퉁이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들에게조차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블로르나 가족이 사는 교외의 고급 주택가에서는 당연히 존 탁스 차이퉁이 판매되지 않았다. 그곳 사람들은 좀 더 품격 있는 것을 읽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저 카타리나와 퇴특에서의 인터뷰를 조금 걱정스레 기다리던 블로르나는 정오야야 비로소, 그러니까 볼트사임 부인에게 전화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존 탁스 차이퉁의 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볼트사임 쪽에서는 당연히 블로르나가 존 탁스 차이퉁을 이미 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사람들은 블로르나가 진심으로 성실하게 카타리나를 염려해 주기는 하지만 냉담한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볼트사임 부인이 존 탁스 차이퉁의 해당 구절을 전화로 읽어주었을 때 그는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자신의 오감을, 이 괄호 속에 이 경우에는 단 하나의 감각기관, 즉 청각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신의 오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했고 그제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는 설명이 되는데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고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치며 부엌에서 빈병 하나를 찾아 차고로 달려갔다. 거기에서 다행히도 그의 부인이 진짜 화염병을 만들려는 그를 말렸다. 그는 화염병을 만들어 차이퉁의 편집부에 던지고 나서는 두 번째 화염병을 슈틀의 임내드의 첫 번째 집에 던지려고 했다. 이 장면을 눈앞에 상상해 그려보자. 42살의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것도 7년 전부터 냉정하고 명확하게 일을 잘 처리하고 브라질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에서도 국제적인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리딩의 주목과 슈트로 임내드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한마디로 말해 단순히 한 지역의 명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국제적인 인물인 그런 사람이 화염병을 만들려고 했다니. 블로르나 부인은 재빨리 이런 행동을 적극적이고 소시민적이며 낭만적인 무정부주의라고 하면서 그를 철저하게 논평했다. 마치 아프거나 상처가 난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하듯이 말이다. 그녀는 직접 수화기를 떨더니 볼트사임 부인에게 그 해당 구절을 읽어달라고 했다. 여기서 이야기해야 할 것은 그녀의 얼굴이 상당히 창백해졌고 그녀조차 심지어 화염병 제조보다 더 심한 짓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리딩에게 전화를 걸어 괄호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는 후식으로 생크림과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곁들인 딸기를 먹느라 정신이 없었다. 리딩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개자식이야. 비열한 돼지 새끼.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블로르나 가족의 지인들은 모두 적확하고 날카로운 논평으로 악명 높은 그 부인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녀가 슈트르 임네드와 통화했다고 생각한 그녀의 남편이 보기에는 그런 행동 역시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이제 여기저기서 말다툼과 싸움이 벌어졌다. 블로르나 부부 간에도 블로르나 부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도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어느 누구도 살해되지 않았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도 무방할 것이다. 의도적이긴 했지만 그 자체로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존 탁스 차이퉁 기사의 결과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교양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들조차 얼마나 분노케하고 얼마나 거친 방식의 폭력까지 생각하게 만들었는지 알리기 위해서다.
확인된 사실은 이 시간에 대략 12시경 카타리나는 아마도 퇴뜨게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시간 반쯤 기자들이 자주 찾는 술집 골드엔트에서 눈에 띄지 않게 머물렀고, 그곳을 나와 그녀의 아파트에서 15분쯤 늦게 나타난 퇴뜨게스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그 인터뷰에 대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3장을 참고하시라. 50.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위장한 공산주의자였다는 게멜스 브로이의 한 신부가 제공한 놀랄만한, 관계자 모두를 놀라게 한 정보가 사실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블로르나는 하루 날을 잡아 그 마을로 갔다. 우선 이 신부는 자신의 진술을 거듭 확인해 주었고 차이퉁이 그의 말을 그대로 올바르게 인용했다고 인정했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제시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심지어 그럴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자신의 후각이 항상 믿을만하다며 블룸이 공산주의자라는 냄새를 그냥 맡았다고 했다. 그가 자신의 후각을 정의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블로르나가 그에게 설명을 부탁했을 때, 즉 그가 자신의 후각을 정의할 수 없다면 대체 공산주의의 냄새란 어떤 냄새인지, 소위 공산주의자 냄새가 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그는 아주 비협조적이었다. 그 대목에서 유감이지만 이것을 꼭 말해야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대목에서 그 신부는 상당히 불친절해졌고 블로르나에게 가톨릭 신자이냐고 물었다. 블로르나가 그렇다고 하자 그 신부는 그에게 순종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다. 블로르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당연히 그 순간부터 그는 블룸 가족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블룸 가족은 그다지 평판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는 죽은 카타리나의 어머니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해고된 성물 간수인과 함께 성물 보관실에서 미사용 포도주 한 병을 깨끗이 비웠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카타리나의 오빠에 대해서도 나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정말 골칫거리였다고 한다.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공산주의 여성을 입증하는 유일한 인용문은 1949년 그 마을에 있는 7술집 가운데 한 곳에서 농부 쇼이벨에게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했던 말로 사회주의가 절대 최악의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이상은 얻어낼 수 없었다. 블로르나는 마을에서의 조사를 별 소득 없이 끝냈다. 그 자신이 공산주의자라고 욕을 먹지는 않았지만 공산주의자로 불리게 되었다는 점이 바로 유일한 수확이었다. 그러니까 유독 괴로울 정도로 그를 놀라게 했던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를 어느 정도 도와주고 그의 공감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였던 어느 부인이 엘마 츄브링이라는 정년 퇴임한 여교사입니다. 그 어느 부인이 그와 헤어질 때 냉소적인 미소를 보내고 윙크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당신 자신도 그들 중 한 명이라고 왜 인정하지 않으시죠? 당신 부인은 정말로 그렇잖아요. 51. 여기서 유감스럽지만 한두 가지 폭력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폭력 사건은 블로르나가 카타리나의 재판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발생했다. 카타리나의 청에 따라 괴텐의 변호를 맡고 그들 둘의 상호 방문을 허락받으려고 애썼을 때 그는 아주 큰 실수를 범했다. 그들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2월 20일 그 문제의 날 저녁에 그리고 계속 이어진 밤에 약혼했다고. 기타 등등. 차이퉁이 그에 대해, 괴텐에 대해, 카타리나에 대해, 블로르나 부인에 대해 어떻게 썼을지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언급하거나 인용하지는 않겠다. 흐르는 수면 상태가 어느 정도 손상되거나 그 상태를 이탈하는 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차이퉁을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블로르나가 이혼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정말 전혀 사실이 아닌 소문이었다. 그런데도 이 소문이 부부 사이에 모종의 불신의 씨를 뿌렸다. 그의 경제사정이 나빠졌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사실 그는 약간 무리를 했다. 카타리나의 아파트에 대한 일종의 신탁 관리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의 아파트는 피로 얼룩졌다고 여겨져서
세를 들이기도 어려웠고 팔 수도 없었다. 아무튼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고 동시에 불로르나는 줄지 않고 그대로인 대출 상환금, 이자 등을 지불해야 했다. 더구나 우아한 강변의 삶 아파트 단지와 관련 있는 하프텍스사가 카타리나 블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는 첫 징후들까지 보였다. 이유는 그녀가 단지의 집세나 매매 가치 및 사회적 가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다시피 상당히 많은 분노가 폭발됐다. 건축회사는 블로르나 부인을 배임의 혐의는 그녀가 카타리나에게 아파트 단지의 하부 구조를 알려주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회고하려고 하고 1심에서는 기각되었지만 2심, 3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말하자면 2대의 자동차 중 한 대는 이미 처분되었는데 블로르나의 정말 꽤 우아한 고급차 사진이 최근 다음과 같은 설명과 함께 차이통에 실렸다. 빨갱이 변호사가 서민의 차로 바꿔 타지 않으면 안 될 날이 언제쯤일까? 52. 당연히 리스트라사, 리딩과 슈트로 임대의 투자회사입니다. 리스트라사와 블로르나의 관계 역시 끊기지는 않았다고 해도 엉망이 되었다. 사람들은 1만 10명 관계를 청산하라고들 한다. 아무튼 그는 최근에 슈트로 임대대에게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우리가 자네들을 굶어 죽게 하지는 않을 걸세. 이때 블로르나가 놀랐던 것은 슈트로 임대대가 자네들이라 하지 않고 자네들을 이라고 말한 때문이다. 그는 물론 여전히 리스트라와 하프텍스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국제적인 차원이나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의 일도 하지 않는다. 이따금 지역적인, 대부분 국부적인 차원에서 일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그가 불쾌한 계약 위반자나 소송을 잘 거는 불평꾼들과 상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약속대로 대리석으로 장식하지 않고 그저 졸른 호편의 석판으로 마감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욕실문에 연마와 니스로 색엽칠을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칼로 칠을 벗겨보고 감정가를 고용해보니 2번만 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는 유형이다. 뚝뚝 물이 새는 욕실의 수도꼭지, 고장난 쓰레기 낙하장치 등을 핑계로 계약에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자들이다. 요즘 그에게 위임되는 것은 이런 사건들이다. 예전에는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자주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페르세폴리스 사이를 오가면서 커다란 규모의 프로젝트 기획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말이다. 군대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개 굴욕적인 상황과 연관된 강등이라고 한다. 그 결과 아직 위 교양은 아니지만 블로르나의 위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가 콜포르 스텐하임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괴텐을 체포하던 당시 열쇠가 안에 꽂혀 있었는지 아니면 바깥에 꽂혀 있었는지 혹은 괴텐이 무언가를 부수고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었는지 그 지역 경찰서장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그 사건의 수사는 종결되었는데 또 무슨 일이요? 이 일로 좀처럼 위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는다. 설사 헤르만스 경찰서장이 그에게 매우 친절하고 절대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블로르나에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간곡하게 충고했다. 그나마 블로르나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그녀가 그에게 점점 더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것이다. 그녀의 혀는 여전히 신랄하지만 더는 그에게 적대적으로 혀를 놀리지 않는다. 단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대적으로 신랄한 혀를 사용할 뿐이다. 저택을 팔고 카타리나의 아파트 대출금을 청산한 후 사서 그리로 이사하려는 그녀의 계획은 지금까지 아파트 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블로르나는 시내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을 포기하고 집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아파트가 너무 작은 것이다. 플레보의 기질이 있는 자유주의자로 통하고 쾌활하고 호감이 가는 동료였기에 그의 파티는 늘 인기가 있었는데 그러던 그가 금욕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하고 항상 중요시해오던 의상도 신경 쓰지 않기 시작했다. 유행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차림새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동료들은
심지어 그가 최소한의 몸관리도 하지 않아서 악취를 풍긴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니 그가 다시 출세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걸 수도 없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어떠한 것도 정말 사소한 것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실제로 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이제 예전의 그 냄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활기차게 샤워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어 비누, 데오도란트, 향수를 듬뿍듬뿍 사용하던 남자의 냄새가 아니다. 간단히 말해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의 친구들은 그는 아직 몇몇 친구들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누구보다 하흐와는 루트비 괴텐과 카타리나 블룸 사건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여전히 볼 일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염려하고 있다. 특히 그가 공격성을 그를 끊임없이 짧게나마 기사화하여 문제시하는 사회통에 대한 공격 심리 같은 것을 더는 분출하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을 걱정한다. 그 친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트루데 블로르나에게 블로르나가 무기를 소지하거나 폭발물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눈에 띄지 않게 감시하라고 부탁할 정도이다. 그건 에긴 하르트 템블러라는 기자가 살해된 퇴트게스의 후임자로 퇴트게스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템플러는 블로르나가 사슬 전당포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에 담고 그러고 나서 사이통의 독자들에게 블로르나와 전당포 주인이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창문 너머에서 사진을 찍는데도 성공했다. 그곳에서 그는 반지 하나를 두고 저당 금액을 흥정하는 중이었고 전당포 주인이 반지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감정을 하고 있었다. 이 사진 밑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빨갱이의 자금줄은 정말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궁핍함을 가장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나쁜 놈이네요. 53. 블로르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공판에서 카탈리나가 진술할 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요일 오전에야 비로소 퇴트게스에게 복수할 것을 결심했으며 결코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그저 위험만 하려 했다고 진술해야 한다. 토요일에 즉 인터뷰를 하기 위해 퇴트게스를 아파트로 초대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그가 그녀와 어머니의 삶에 무슨 짓을 했는지 주목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일요일에 즉 존 탁스 자이통 기사를 읽고 난 뒤에도 결코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지는 않았다고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카탈리나가 며칠에 걸쳐 살인을 계획하고 계획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이미 목요일에 첫 번째 기사를 읽고 나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가 그녀에게 분명히 하려고 애쓰는 바는 그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따금 누군가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과 살해 계획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밖에 그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카타리나가 아직도 후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법정에서 그런 감정을 보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녀는 결코 기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왠지 모르게 행복해야 한다.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 루트비와 같은 조건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모범수로 인정받아 주방에서 일하다가 공판이 늦어질 경우에는 관리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그곳에서는 그녀를 결코 환대하지 않을 거라고 한다. 사람들이 관리소 측에서나 수감자 측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들이 그녀에게 따라붙는 꼼꼼하고 정확하다는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고 카탈리나가 이미 수감기간 내내 15년이 구형되어 8년에서 10년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감기간 내내 경제 쪽에서 일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 끔찍한 뉴스로 전 형무소 내에 퍼져 있다. 보다시피 계획성 있는 지성과 관련된 정확성은 감옥이나 관리소 어디에서도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니다. 54. 하흐가 블로르나를 믿고 전해주었듯이 괴텐의 살인 혐의는 아마도 주장될 수 없고 따라서 제지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가 군부대를 탈영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이 중요한 기관에 상당한 손해, 도덕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손해,
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사실로 입증되었다. 은행 강도가 아니라 두 개의 연대의 군인 급여와 막대한 적립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완전히 약탈한 것과 그 밖에 장부 위조, 무기 절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그도 8년에서 10년형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석방될 때 그의 나이는 대략 34살, 카타리나는 35살이 될 것이다. 실제로 그녀에게는 장래 계획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추록하기 전까지 이자가 많이 붙어 재산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딘가에, 당연히 여기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 요리사 서비스가 훌륭한 레스토랑을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녀를 괴텐의 약혼녀로 간주해도 좋을지, 이 문제는 아마도 더 높은 상급 부대가 아닌 최고 기관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해당 신청서들은 제출되었고 각 기관을 거치면서 검토되는 중이다.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면 괴텐이 통화하려고 했던 사람은 전부 군 소속인들과 그 부인들이었고, 그 중에는 장교와 장교 부인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제법 규모가 있는 스캔들이 될 거라고 한다. 55. 카타리나가 자유를 제한당한 채 그의 잡잡한 심정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동안 엘제 볼트사임은 쓸쓸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녀의 어머니와 스탈린주의의 희생자로 알려진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중상이 그녀를 몹시 괴롭혔다. 엘제 볼트사임에게서는 사회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났는데 콘나트 바이스트조차 그런 경향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엘제가 뷔페의 찬 음식 코너의 전문가, 계획 및 준비와 감독의 전문가가 됨에 따라 그녀의 공격성은 점점 더 파티 손님들을 향하고 있다. 손님들은 대부분 국내외 저널리스트, 기업가, 노동조합의 간부, 은행가 혹은 간부 직원들이다. 최근에 그녀는 때때로 블로르나에게 말했다. 나는 억지로 나 자신을 꾹 억눌러야만 했어요. 안 그랬다간 등골이 오싹한 게 어떤 건지 좀 배우라고 어떤 을간이 같은 놈의 연미복에 감자 샐러드 사발을 내 던지거나 멍청한 여자들의 푹 파인 가슴에 얇게 저민 연어 접시를 엎어버렸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들도 한 번쯤은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상상해 보아야 해요. 그들 모두가 저기 입을,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주둥아리를 딱 벌리고 서 있는 꼴이나, 그러다가 갑자기 모두 캐비아를 넣은 빵을 향해 일제히 달려드는 꼴을 말입니다. 이런 유형도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백만장자나 그 부인이라는 사람들이 담배나 성냥, 과자를 주머니에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비닐봉지를 하나 가져와 거기에 커피를 넣어가지요. 야간 이런 게 모두 우리 세금으로 지불되잖아요. 아끼느라 아침이나 점심을 거르고 있다가 독수리처럼 뷔페에 달려드는 유형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비유로 오히려 독수리를 모욕하고 싶지는 않군요. 56. 명백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건만 알려졌는데 이는 유감스럽게도 대중으로부터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다. 블로르나는 자신이 후원하는 화가 프레데리크 르 보슈의 전시 개막식에서 셔트로 임네들을 사적으로는 처음으로 다시 만났다. 그가 반색하며 블로르나 쪽으로 다가왔을 때 블로르나는 악수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셔트로 임네드가 그의 손을 덥석 쥐고 속삭였다. 맙소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게나. 우리는 자네들을 몰락시키지 않을 걸세. 다만 유감스럽게도 자네가 자신을 망치고 있어. 자, 이제 유감스럽지만 이 순간 블로르나가 슈트로 임네드의 면상을 정말 후려갈겼다는 것을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 마찬가지로 빨리 말하면 슈트로 임네드는 코피를 흘렸다. 슈트로 임네드는 코피를 흘렸다. 개인적인 판단에 따르면 4방울에서 7방울 정도였다. 그러나 더 심각했던 것은 슈트로 임네드가 뒤로 물러나긴 했지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이다. 자네를 용서하겠네. 자네 심정을 생각해서 자네의 모든 것을 용서하지. 이 말이 블로르나의 화를 더욱 도둔듯했고 결국 목격자들이 격투라고 표현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슈트로 임네드나 블로르나 같은 사람들이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낼 때면 늘 그렇듯이 코텐지엘이라는 차이퉁의 사진기자, 즉 살해당한 쉐너의 후임자도 그 자리에 있었다. 차이퉁이 이 격투 장면의 사진을 신문에 싣고 보수 정치가 좌파 변호사에게 폭행당하다,
라는 설명을 달았다 해도 어쩌면 사람들은 이 신문사를 그다지 역겹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이 이 신문의 특성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물론 다음날 아침에야 비로소 실리겠지만 말이다. 전시회가 열리는 동안 마우트 슈트로 임레드와 드루데 블로르나도 마주쳤다. 마우트 슈트로 임레드가 드루데 블로르나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트루데, 내 동정심을 분명 느낄 수 있겠지. 그러자 트루데 블로르나가 마우트 슈트로 임레드에게 말했다. 너희 동정심은 냉동실이나 넣어두지 그래. 너희 감정은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시 한번 마우트 슈트로 임레드에게서 용서, 관용, 동정, 아니 거의 사랑에 가까운 것까지 받으면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한테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말을 듣는다 해도 내 동정심이 줄어들지는 않아.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트루데 블로르나는 차마 여기서 다시 재현할 수 없는 말로 대꾸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단지 보고 형식으로만 전달될 수 있다. 결코 숙녀가 할 말은 아니었다. 그런 말로 트루테는 슈트로 임레드의 숱한 접근 시도들을 비꼬듯 암시했고 무엇보다도 침묵의 의무까지 져버리고 이는 한 변호사의 아내가 지켜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침묵의 의무까지 져버리고 반지, 편지들 그리고 열쇠를 찢어가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거절당한 너의 구애자가 모 아파트에 두고 간 것들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목에서 말싸움하는 두 부인을 화가 프레데릭 드 르보슈가 뜯어말렸다. 그는 누가 무엇라 해도 듣지 않고 슈트로 임레드의 피를 침착하게 습자지에 받아서 1분짜리 예술작품으로 만들었고 그 작품에 남자들이 수년간 지켜오던 우정의 종말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는 서명을 하고 그걸 슈트로 임레드가 아닌 블로르나에게 선사하면서 자네 은행 잔고를 좀 불리고 싶으면 이걸 팔아도 좋네 라고 말했다. 지금 막 언급하는 사실이나 처음에 묘사된 폭력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술은 여전히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57. 여기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화로운 이야기는 별로 전하지 못하고 그런 조화로움에 대해서 아직 적은 희망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대질 뿐이었다. 왜? 혹은 대체 어째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허용해야만 한다. 어느 젊은 여자가 즐거운 기분으로 쾌활하게 전혀 위험하지 않은 댄스 파티에 갔었는데 나흘 후에 그녀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선고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고만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의 보고에 그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흘 후에 그녀는 살인자가 된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신문 보도 때문이었다. 신경전과 긴장, 결국에는 아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오던 남자들 사이에 격투까지 벌어졌다. 그들 부인들의 신랄한 언쟁도, 거절당한 동정, 그렇다, 거부당한 사랑, 아주 불쾌하게 전개된 상황들, 삶과 여행과 사치를 좋아하던 쾌활하고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자신을 방치해 결국 몸에서 악취까지 난다고 하니 심지어 입냄새까지 난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는 자신의 저택을 팔려고 내놓고 전당포에 떠나든다. 그의 부인은 2심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일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그녀, 이 재능 있는 부인은 심지어 인테리어 상담원이라는 직함의 급이 조금 높은 판매원으로 어느 큰 가구회사에 취직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녀에게 알려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대하는 고객 수준은 바로 당신이 싸웠던 그 부인들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하흐 검사는 벌써 친구들에게 은밀히 쏙닥거렸다. 그런 얘기를 블로르나에게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즉 블로르나의 편견이 지나치기 때문에 아마 그를 변호사로 선임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어떻게 종결되겠는가? 블로르나가 더 이상 카타리나를 방문하지도 그녀와 설명이 있네요. 이제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녀와 손을 잡지도 못한다면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 그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부가 그녀의 사랑하는 루트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부은해야 할 바는 손을 잡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일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로지 카타리나가 서류나 메모 또는 서류처를 건네줄 때만 그의 손을 그녀의 손에 포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평상시보다 10분의 3, 4초, 기껏해야 10분의 5초 정도 더 오래 그녀의 손에 그의 손을 올려놓을 수 있을 뿐이다. 빌어먹을 여기서 어떻게 조화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카타리나에 대한 그의 강렬한 애착도 결코 자신의 몸을 좀 더 자주시켜 하지 못한다. 그가 혼자서 무기의 출처를 찾아냈다는 사실도 결코 그를 위로하지 못한다. 찾아냈다는 말은 어쩌면 너무 지나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기회에 콘라트 바이터스가 스스로 고백했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에 나치 당원이었는데 이 사실 덕분에 아마 지금까지 그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을 거라고 한다. 이제 그는 9일의 정치 지도자가 되었으며 옛날 같았으면 볼트사인 부인의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 그 권총은 자신이 과거에 근무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숨겨둔 것인데 어리석게도 엘제와 카타리나에게 가끔 보여주었다고 한다. 게다가 한 번은 셋이서 숲으로 차를 타고 가 거기서 사격 연습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카타리나의 사격 솜씨는 아주 훌륭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소녀 시절에 사격 클럽에서 급사로 일한 적이 있으며 이따금 총을 쏘아볼 기회도 있었다고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토요일 저녁에는 카타리나가 그에게 그의 집 일세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녀는 혼자 있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아파트는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하는 거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토요일에 그녀는 LJ 집에 머물렀고 권총은 일요일에 그의 집에서 가져간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더 정확히 말해 아침 식사를 하고 존탁스 차이퉁을 읽은 뒤 베두인 여자로 가장하고 기자들이 모이는 술집에 가던 길에 말이다. 58 마지막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기쁜 소식이라고 할 만한 것을 보고하는 일이 남아있다. 카타리나는 블로르나에게 범행 일체를 이야기했고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웨딩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7시간, 아니 6시간 30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말했다. 이 묘사를 그녀의 말 그대로 인용할 수 있어서 기쁘다. 카타리나가 모든 것을 글로 써서 재판 때 사용하도록 블로르나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내가 기자들이 술집에 갔었던 것은 그저 그를 한번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생겼고 행동 거지는 어떠하며 말하고 마시고 춤추는 모습은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파괴한 바로 그 인간 말입니다. 그래요. 난 그 전에 콘라트의 집에서 권총을 가져왔어요. 내가 직접 장전까지 했어요. 예전에 숲에서 사격 연습을 했을 때 어떻게 장전하는지 자세히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난 술집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지 않았어요. 그가 불쾌하게 굴면 절대 인터뷰에 응하지 않기로 나는 마음먹었어요. 내가 예전에 그를 본 적이 있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술집에 오지 않았어요. 나는 찝쩍대며 귀찮게 구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술집 주인에게 바에서 술 파는 일을 돕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술집 주인은 그라플론 패트라고 하는데 내가 부업을 할 때 종종 서빙 종업원장으로 일해서 알고 있었어요. 물론 패트는 자이퉁에 나에 관한 기사가 실린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는 퇴트게스가 나타나면 나에게 신호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터였어요. 카니발 시즌이어서 매번 제안을 받아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몇 번 제안을 받아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퇴트게스가 나타나지 않아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어요. 난 아무 준비도 없이 그를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12시가 되어서 난 집으로 왔습니다. 여기저기 더덕더덕 얼룩지고 더러운 아파트에서 난 소름이 끼쳤어요. 초인종 소리가 날 때까지 그저 몇 분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어요.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고 손에 쉽게 잡히도록 핸드백에 넣어두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초인종이 울렸고 내가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난 그가 아파트 현관에서 벨을 눌러서면 시간이 몇 분 더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난 즉각 알아보았어요. 이 자가 얼마나 추잡한 놈인지, 정말 추잡한 놈이라는 걸요.
게다가 귀여운 구석까지 있더군요. 사람들이 귀엽다고 할 만한 모습이요. 자, 당신도 사진들을 본 적이 있지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이 귀여운 블룸양, 이제 우리 둘이 뭐 하지? 라고요. 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실로 물러나며 피했지요. 그는 나를 따라 들어와서는 말했어요. 왜 날 그렇게 넋놓고 보는 거지? 나의 귀여운 블룸양, 우리 일단 섹스나 한탕 하는 게 어떨까? 그 사이에 내 손은 핸드백에 가 있었고 그는 내 옷에 스칠 정도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난 생각했어요. 어디 한탕 해보시지, 이판 사판이니까 라고요. 그러고는 권총을 빼들고 그 자리에서 그를 향해 쏘았습니다. 2번, 3번, 4번, 정확히 몇 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경찰 보고서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한 남자가 내 옷에 손댄 것이 내게 뭔가 새로운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아마 14살부터, 아니 훨씬 더 전부터 집안일을 해보았다면 그런 일은 이미 익숙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섹스나 한탕 하자고 했고, 그래서 난 생각했던 겁니다. 좋다. 지금 총으로 탕탕 쏘아주마. 당연히 그는 예상을 못했겠죠. 그는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아니, 영화에서 어떤 이가 갑자기 청천 하늘에 날벼락 맞듯 살해될 때처럼 놀라운 표정으로 날 바라보더군요. 그러고 나서 그는 쓰러졌어요. 그때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요. 난 권총을 그 옆에 내던지고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다시 술집으로 갔어요. 패트는 놀라는 듯 했어요. 내가 거의 30분 동안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나는 바에서 일을 거들었고 춤은 추지 않았습니다. 내내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닐 거야 하고요. 그렇지만 난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패트가 이따금 내게 와서 말을 붙였어요. 오늘은 그자가 안 오나 본데 네 동료 말이야. 그런가 보네. 난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담담하게 일을 했습니다. 4시까지 난 소주를 따르고 맥주통에 꼭지를 틀어 잔을 채우고 샴페인병을 따고 청어마리를 서빙했죠. 그러고 나서 패트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술집을 나왔어요. 우선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30분쯤 앉아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가 살아왔을 그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삶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나라와 교회에 대해, 관청과 공무원들에 대해, 장교들과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죠. 그러다가도 그들 중 누구와 해결을 할 일이 있으면 그는 완전히 굽히고 들어가 비굴하게 징징댔어요. 내 남편 브레틀로도 생각했습니다. 그가 퇴트게스에게 했던 더러운 말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물론 오빠도 생각했어요. 내가 돈이라도 몇 푼 벌면 영원히 내 돈 뒤나 따라다니던 위인이지요. 고작 한심한 짓거리를 위해서 옷이나 오토바이를 사려고 아니면 오락실에 가려고 내게서 몇 푼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물론 신부님도 생각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는 나를 늘 우리 작은 빨갱이 카타리나라고 불렀지요. 그런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난 전혀 몰랐어요. 신부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면 반 친구들이 모두 웃었어요. 내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당연히 루트비도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와 바로 가장 가까운 영화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나와 다시 교회로 갔습니다. 카니발 중에 일요일이라 다소 조용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난 내 아파트에서 죽어있는 자도 생각했습니다. 후회도 유감도 없었습니다. 그가 섹스나 한탕 하자고 해서 나는 총으로 탕탕 쏴주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때 생각했었어요. 혹 이자가 바로 밤에 전화를 걸어 나를 괴롭히고 가련한 엘제까지 귀찮게 하던 놈이 아닐까 하고요. 틀림없이 바로 그 목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캐내기 위해 난 그가 수다를 떨었으면 싶었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베케린 카페로 갔습니다. 홀로 들어가지 않고 주방으로 갔어요. 그 카페 여주인 캐테 베케린과는 가사학교에 다니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거든요. 캐테는 할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도 나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 방식대로 잘 간 커피에 물을 부어 내려 만드는 그녀 특유의 커피를 한 잔 내게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차이통의 가십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녀는 최소한
조금은 그 기사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난 그녀에게 설명해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눈을 찡긋하면서 말했어. 그러니까 넌 이자를 정말 사랑한다는 거네? 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다고 말했죠. 나는 커피를 잘 마셨다고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웨딩의 집으로 갔어요. 그때 그는 나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본문은 끝이 납니다. 이제 곧 이어서 10년 후라는 제목의 글이 나옵니다만 본문은 여기가 끝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네요. 요즘 넘치고 있는 가짜뉴스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네요. 소설 뒤에 10년 후라는 글이 있네요. 하인디 벨의 후기라고 하는 부제와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테러리스트 소설이라는 소문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정보학 교수가 이 소문을 계속 퍼뜨렸는데 그도 직접 정보를 구하는 것이 꺼림칙했던 모양이다. 여기서 정보학자는 어떻게 정보를 구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풍문으로, 즉 제2, 제3의 입을 거쳐, 아니 심지어 6사람의 입을 거쳐 전해진 소문으로 정보를 구하는가? 물론 난 이 이야기를 읽으리라는 지나친 기대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지대한 책임을 지닌 동시대인이 어떤 대상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려면 그는 정보를 직접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의 테러리스트라고는 남자든 여자든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긴 하지만 테러 혐의를 받는 자들은 나온다. 나는 정보학자도 용의자와 유죄가 확정된 자의 차이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10년만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차이통이 숱한 비방과 혐의를 퍼뜨리던 그 시절을 회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차이통은 아직 살인자로 입증되지도 않은 많은 사람들을 살인자라고 명명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의 현 가정부 장관은 차이통과 아주 유사한 신문의 어느 기사를 공식적으로 정정해야만 했다. 정치인들은 신문 때문에 불쾌한 일을 겪었을 때와 겨우 자신들이 어떤 신문과 얽히게 된 것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항상 신문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 특정 신문들에 대해 언급한다는 것은 정말 시간 낭비이다. 이 이야기에 대해 한마디 하는 건 역시 낭비일까? 하지만 나는 기꺼이 그러고자 한다. 10년은 정말 긴 시간이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정보학자들이 가끔씩 상기시키지만 않았어도 나는 아마 이야기의 옷을 입은 이 팜플릿을 완전히 잊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팜플렛이자 논쟁의 글로 그 자체로 생각했고 계획했으며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언젠가 한때 휴머니즘의 교양을 갖춘 적이 있었던 서양 사회는 이러한 팸플릿이 서양 최고의 전통에 속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나도 물론 한 사람의 서양인이고 심지어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휴머니즘의 교양도 갖추고 있다. 때때로 우익뿐만 아니라 스스로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비난에 가득 찬 어조로 내가 바로 이 테러리스트 소설을 썼다는 것을 설명이 있어요. 테러리스트 소설에 대해서.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소설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 테러리스트 소설을 썼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지만 않았다면 아마도 나는 내가 이야기의 옷을 입혀 차우통에 대항토록 한 이 팜플렛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우파도 좌파와 마찬가지로 분노한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우리 정부가 반쯤 좌경화된 아니면 사이비 작용이라고 해야 할까? 이렇게 설명이 됐고 이 반쯤 작용화된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비판해야 할 점은 딱 한 가지. 이 책이 너무나 무해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저 싸구려 책자처럼 핵심 줄거리를 지닌 연애 이야기가 아니다. 한 소박한 소녀가 이 관로 속에 내가 정말 소박한 사람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한 소박한 소녀가 즉 썩 괜찮은 한 가정부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녀의 성격상 그의 수배 사실을 먼저 알았다 해도 그녀는 그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다.
사랑은 정말 기막힐 정도로 기이한 일이다. 범죄자를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다. 범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빌어먹을 사실들, 자이퉁의 사실들 말이다. 자이퉁은 그들 자신의 범죄 행위만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실은 모조리 조작한다. 심지어 조작되지 않은 사실조차 그 신문에서는 거짓말로 보이게 되어 완전히 거짓으로 흡수된다. 간단히 말해 그 신문은 진실에 맞게 재현해도 진실을 더럽힌다. 그들이 다시 장미꽃이 핀다고 쓰면 설사 꽃이 피고 있는 장미밭 앞에 서 있다 해도 난 의심하게 될 것이다. 한번 거짓말한 사람은 설사 진실을 말해도 신뢰받지 못한다라는 속담을 이 경우에는 수천 번 거짓말한 사람이 설사 한번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바꾸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활짝 핀 장미의 경우 그 꽃을 거짓말을 하는데 알리바이로 사용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이 꽃이 괴로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사랑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카타리나 블룸은 부지런하고 능력있고 아주 비정치적인 사람이며 경제적으로 보면 독자적인 힘과 계획으로 한참 번창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 그녀는 경제적인 기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고 자기 소유의 아파트도 있으며 통장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 루트비 괴테인이 그녀의 눈에 띄고 그녀는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한다. 누군가에게 시선을 던지는 여인들이 항상 핸드백에 몽타주 전단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으며 더군다나 형법서나 서민법 책자는 더더욱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 사건이 심각해진 까닭은 그녀의 사랑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둘이 서로 사랑할 때 그 불꽃이 얼마나 높이 치솟았는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실제 범죄자인 괴테는 그는 횡령범이자 탈영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범죄자인 괴테는 정말로 사랑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게다가 이 소박한 소녀는 소녀가 두 가지 빌어먹을 특성, 바로 모든 전설과 동화에서 높이 칭송되던 특성, 성실과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상황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격정적으로 폭발하게 된다. 주위에는 다이너마이트가 놓여 있고 자이퉁은 늘 거짓말을 해대는 파괴적인 초강력 주둥이로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거나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하면서 관로 속에 그런 정보 교환 시 우스울 정도로 사소한 것이 혐의점이 되곤 한다. 정말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초강력 주둥이로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하거나 경찰에게서 정보를 입수하면서 헤드라인, 혐의, 비방, 비열함을 마구 내휘두른다. 거기서는 어떠한 장미도 꽃을 피우지 못하며 그 사이 이 소박한 소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가도록 도와줌으로써 정말로 벌받을 만한 행동을 했고 명예와 품위를 잃는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도망가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은신할 곳의 열쇠까지 주었다. 그 열쇠는 그녀의 뒤를 헛되이 쫓아다녔고 한술 더 떠 치명적일 정도로 비싼 반지를 그에게 선물했던 어떤 놈이 이 겁쟁이가 헛되이 그녀와의 랑데부를 희망하면서 그녀에게 슬쩍 찔러 주었던 것이다. 어떻게 그녀가 그 열쇠를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범죄 중에서 아주 작은 범죄에 불과하다. 카타리나는 여기에서 다시 싸구려 삼류 소설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카타리나는 사랑 때문에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일이 있다. 이것은 범죄 소설의 아주 낡은 모티브 중 하나이다. 이제 자이퉁은 무엇 앞에서도 두려워 물러나지 않고 그녀가 어머니의 죽음을 이 자이퉁의 탓으로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 기자는 그녀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화가 나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폭발하고 만다. 아무튼 그는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에서 정말 값진 것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녀를 완전히 지쳐 떨어지게 만든 후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진짜 이야기라는 것은 자이퉁에 실리는 모든 진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말 덩어리일 것이다. 자이퉁의 헤드라인과 센세이션을 제공하고 다른 신문에까지 진짜 이야기를 제공하려 함으로써 그저 자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인 신문기자의 이런 끔찍한 무지, 그렇다. 그의 아무것도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의 무지함이
카타리나로 하여금 권총을 뽑아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녀는 이 차이퉁이 비열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무지한 비열함이 그녀를 완전히 파멸시킨 것이 틀림없다. 소박한 한 소녀가 절망하고 절망의 행위, 즉 살해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살해를 싸구려 소설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행위라고 부를 것이다. 과연 그녀에게 그 기자를 죽일 의도가 있었을까? 아무튼 그녀는 권총을 준비했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서가 동원될 것이다. 살인으로 끝맺는 갈등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부당하게 요구한 나머지 가차없이 살인이라는 종말로 치닫게 되는 갈등이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말은 서양에서도 익히 잘 알려져 있으니 정보학자들도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에는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부제도 있다는 것이다. 헤드라인의 폭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 신문들이 정말 금수 같은 그들의 무지함으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 번쯤 연구해 보는 것은 범죄학의 과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제목과 부제뿐만 아니라 모토가 있다. 즉,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이다. 저널리즘의 실제 묘사 중에 빌트지와 유사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도한 바도 우연의 산물도 아닌 그저 불가피한 일일 뿐이다. 제목, 부제, 모토라는 얼핏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은 이 세 가지가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다. 이것들은 이야기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것들이 없다면 이 이야기의 팸플렛 같은 경향, 이것은 사실 경향 소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팸플렛 같은 경향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읽거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일단 제시된 이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이 이미 해석이나 다를 바 없다. 최근 함부르크에 있는 어느 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여선생님을 통해 내게 물어봤다. 카타리나와 루트비가 실제 인물이라면 1982년에 감옥에서 나왔을 텐데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이었다. 내가 아직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좋은 질문이다. 자, 이 둘은 결코 테러리스트가 아니었기에 어쩌면 지금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카타리나는 루트비보다 더 오래 감옥살이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어쩌면 처음에는 주방에서 일했을 것이고 나중에는 감옥의 산림계획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것이며 루트비에게 정권을 위임해 블로르나 변호사와 함께 그녀의 자산을 현금화해서 그들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작은 호텔을 물색하도록 했을 것이다. 루트비와 몇몇 친구들에게 그녀는 고백할 것이다. 자신은 결코 퇴트게스를 살해한 의도가 없었으나 그가 아주 끔찍스러운 무지함으로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그리고 성적 의도를 가지고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갑자기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녀를 엄습했다고.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고 그녀 자신도 그랬다. 물론 그녀는 자신이 살인범임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그녀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 이유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엄마가 살인자라는 말을 하고 싶지도 그런 말을 듣게 하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녀에게 이름을 바꾸고 머리색을 바꾸라고 금발머리면 검은 머리면 금발로 금발이면 검은 머리로 염색하라고 충고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더욱더 자기 자신과 대면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살인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녀는 극도로 양심적인 여자이다. 그런 경우가 있다. 나는 루트비가 그녀에게 좋은 반려자이기를 바란다. 그 밖에 당연히 이 책이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언론사는 화를 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매주 발표하는 베스트셀러 목록을 없앤 것이다. 이 책을 언급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아무리 막강한 절대 권력도 그들만큼 항상 권력을 마구 휘두르지는 않는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교황이 직접 소송을 걸고자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자신의 보좌관 즉 추기경들을 앞세웠다. 교황의 미사 때에도 이따금 추기경들이 그를 보좌한다. 나는 고해를 하긴 했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추신. 그 사이 빌트지는 거의 정부기관지나 다름없어졌다. 중요한 정치 현안에 대한 정부의 공지사항들이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발행되는 빌트지의 자매지 중 하나에 발표된다.